한미일 정상회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새로운 도약이 되었다고 호평을 했고 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만 했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 반응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지 않은 배경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배려로 정상회담 의제에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네, 엇갈리는 여야 평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김기현 대표가 룰메이커가 됐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한미일 간의 관계는 미국과 일본이 따로 만나고 우리와 미국이 따로 만나고 그러면서 미국이 중간에 서서 어정쩡한 입장에서 양쪽의 관계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일 3국이 만나서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외교적 역량 같은 것들이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회담에 대해서 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1955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PL480이라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법에 의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우리 침략국인 일본에 4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우리의 침략국이었던 그 나라, 그리고 우리한테 잉여 농산물을 원조해 주셨던 그 나라와 그리고 세계의 강대국 1, 2위를 다투는 그 나라들과 동등하고 대등하게 우리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외교의 어떤 질적 수준이 한 단계 훨씬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준 대변인이 일본의 배려로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올리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글쎄, 외교 관계를 아시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제 올릴 때 3국이 서로 협의를 해요. 그거는 일본의 배려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거부한 겁니다. 그거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미일 간에 서로 이 의제는 올리지 말자를 합의를 해서 한 건데 그걸 마치 우리가 무슨 일본이 우리한테 시혜를 베풀어서 한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에 대한 오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익은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섰다고 혹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동맹을 맺고 정례적인 그런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질적 협력 관계의 복원이다. 그리고 더 나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들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중 간에서 균형자적 입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상 안보 국면에 있어서 해가 됐던 상황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찬반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중 간에 있어서 균형자적인 입장이 더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설득이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배려다, 일본에 대한 배려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제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우리 국익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회담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OECD 경제 성장률 최저하위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색 국면과 무관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뒤처지게 된 부분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방위 조약에 있어서 인태 전략의 미국과 일본 하위 그 개념에 들어가면서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곳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적 군사 동맹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한 그런 불안한 경쟁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국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밸런서, 그러니까 균형자 얘기는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마치 중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는데 어느 국가도 그렇게 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국익 얘기하시는데 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북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한 것, 그거는 국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를 서로 돕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기술의 미국, 소재의 일본, 생산의 한국, 이래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국익을 위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무슨 들러리를 쓰고 왔다라는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나온 그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네, 해주시죠. 짧게 한 가지 사안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국에서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 한마디 항의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저희 지역의 오래된 고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다가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말하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완전한 침소봉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 과거에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경우든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반대되거나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대통령도 그렇게 할 대통령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외교는 국익 우선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의 정당한 그런 항의도 단 한마디 하지 못했던 이 외교 정상회의를 두고 우리 국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혹시대 무민이고요. 후한무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미일 정상의 평가 얘기는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이동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얘기도 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좀 듣고 오시죠. 경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행정적으로 판단이 끝난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겠다 그랬으면 혹시 모를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뻔뻔함으로 또 뭐 모르쇠로 변명으로 혹은 또 거짓말로 의심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게 되면 부적격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또 질문을 되풀이하고 했던 겁니다. 네. 이번에 나온 문제는 학폭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예.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 예. 기타 재산 뭐 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예. 대부분 다 그 설명이 잘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안건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 시간이 없는데 지금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조차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 청문회 이후에 한 방이 없었다라고 민주당에게 공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동관 예전에 뭐 홍보수석이었고 대변인을 역임했을 당시에 언론 장악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던지 그 행태들이 나온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에 더해서 아들의 학폭 문제라든지 또 뭐 증여세 논란 등 개인 비위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기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항의도 사실 다 묵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아주 뭐 더 이상 뭐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있긴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초지일관
이동관 후보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처럼 이미 내정 사실이 알려지기도 전부터 그런 추측이 나올 때부터 그렇게 몇 달씩이나 TF팀을 만들어서 언론이 추적 보도를 한 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뭐 학폭이다, 부인의 인사 개입이다, 그리고 징역세 미납했다. 그 사실들 다 거의 허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폭 당사자도 아니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그럼 이번에 청문회 했을 때 불러다가 다른 사람의 증언을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 얘기는 없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청문회는 정말 그야말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또 임명을 강행할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폭풍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 남영희 부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